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프랜차이즈 카페, 또 피자, 식당들 많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창업과 함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은 프랜차이즈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정의, 또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하게 된 배경, 또 어떤 프랜차이즈 종류가 있는지, 또 프랜차이즈의 장단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프랜차이즈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프랜차이즈 한다는 뜻은 중세의 특권이나 권리를 갖는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세시대 왕이 집권하던 그 지역은 직접 왕이 통솔을 하고 좀 멀리 있는 쪽은 기사에게 충성 맹세를 받고 그 성을 부여했죠. 그러면 그 성주인 기사가 그곳에 조세도 받고 세금 내는 대신에 모든 통치를 했죠. 즉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왕이.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점인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가맹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해서 운영하는 것. 이것을 프랜차이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아라비아 상인, 중국, 여러 쓰다가 상업화가 시작된 미국에서 활성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초기 프랜차이즈는 제품으로서 등록하거나 등록 상표 위주였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GM, 포드 자동차를 통해서 프랜차이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 어디서 사죠? 영업소, 지점에서 사죠? 근데 원래대로 우리가 제품을 산다 하면 공장에 가서 사올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현대, 기아차, 울산, 어디 가서 할 수 없죠? 우리 집 주변의 영업소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이렇듯 판매의 권한을 이임해서 본사의 기능을,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차를 통해서 미국에서 시작되었고요. 점차 확대돼서 콜라로 확장이 되고 피자, 각종 요식업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 프랜차이즈다 할 수 있는 그 의미로서는 1950년대 이후 사업형이 시작되면서 시작되는데요. 제품 등록 상표뿐만이 아니라 운영 방식, 지속적인 경영 지도 등도 두루 다 가맹점에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널리 확장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사 속에 미국이 먼저 태동을 해서 우리나라의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저 일본인 나라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일본은 1960년대 도입이 되어서 70년대 성장하다가 신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75년도부터 태동이 되어서 이렇게 발전되어 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서 전파되었다고 하고요. 80년대 이후 우리 세계화되면서 올림픽 이후에 급성장하면서 세계화되는 프랜차이즈도 확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 이번 시간에 저 가맹본부와 가맹점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저라고 하고요. 가맹점은 프랜차이지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영업에 대하여 노하우나 연구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정을 하고 또 가맹점은 자기 자본으로 가맹본부가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공통의 상호 또 계약에 따라 영업하기로 약정해서 성립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맹한 점의 주인이다 해서 가맹점주,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가맹점주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맹본부는 본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용어를 정확히 정립을 하고 이번 시간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산업이 점차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비자의 편의성과 품질의 일관성을 선호한다. 우리가 모르는 곳, 또 낯선 곳에 여행을 하게 되면 익숙치 않은 유명 식당이 아니라면 음식점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죠. 이럴 때 어디 가자 하면 우리 집 주변에 먹던 음식과 비슷하죠. 또 가격도 비슷하죠. 그러한 일관성과 편의성, 주변에 가까이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편의성으로 우리 생활에 가까이 노출되어 있는 편의점이 바로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환경, 또 인구 통계적 환경이 개인의 소비 환경에 맞물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1인 가구, 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개인의 소자본 창업도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위험성을 적게 갖는 창업 초기에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창업이 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조업 중심에서 요즘은 서비스 중심 경제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요식, 서비스, 각종 산업들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프랜차이즈가 지역마다 또 입점을 하게 되면 지역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지역 개발과 그 지역의 고용을 창출시키죠.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곳에 프랜차이즈가 입점을 하고 편의점이 생기면 그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하게 되지 좀 먼 지역에서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로 상생의 효과를 갖는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산업이 역할로서는 유통 시스템을 선진 합리화시켰어요. 대량 구매, 대량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 물류 창고를 통해서 전파가 되다 보니까 유통을 많이 커졌고, 두 번째는 창업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일정 부분 실업을 감소시켰죠. 또 국민 후생 증대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맞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있고 없던 것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서비스가 가다 보니까 이렇게 격차 해소도 되고, 중소기업이 비중이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정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제조업과 연계를 통한 연관 산업도 많이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 수출도 확대됐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업체들 중에 해외여행을 가보면 해외에 진출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저도 코로나 이전에 중국 상하이 여행을 갔더니 공차가 있고 놀부 부대찌개가 있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도 해외 진출, 설빙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이런 좋은 역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런 프랜차이즈 산업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크게 5가지로 설명했는데요. 먼저 제품의 동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속이 안 좋거나 힘들면 죽집을 간다고 하잖아요. 무슨 죽집 많죠? 그러면 무슨 죽집에 어떤 죽을 시키면 어느 지역에 따라 맛이 다르지 않고 비슷하죠? 이런 거. 어디 땡땡 무슨 할머니 보쌈이 있죠? 그런 데 가면 어느 지역이나 맛이 비슷하고 양도 비슷하게 나오죠? 이런 거. 동질성 되겠어요. 또 협동성과 공동성.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광고 또한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치킨 프랜차이즈를 떠올려 볼까요? 우리 연예인들이 많이 선전하는 그 땡땡 치킨을 떠올려 보시면 그 광고를 하는데요. 연예인이 광고를 하는 전체 광고비의 100을 넣고 50%는 가맹본부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50%는 가맹점들이
나눠서 분담합니다. 이런 것들이 협동성과 공동성이죠. 또 불확실성의 감소라는 것은 기존에 잘 안착이 된 시장이나 제품들을 가맹 매제에서 하기 때문에 초기에 실패 가능성이 줄었죠. 사실 소자본 창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자본이고 뭐 대형 프랜차이즈도 있긴 하죠. 뭐 이렇게 큰 유통 햄버거라든지 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큰 자본이 필요하지만 소위 우리 잘 마시는 커피 전문점 이런 거 자그마한 커피 전문점은 1,200만 원의 가맹점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듭니다. 그것 또한 모든 것이 신뢰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하고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및 상표를 프랜차이징한 경우에는 심플한 관계예요. 가맹 본부에서 표준화된 제품과 상호 품질을 관리해주고 가맹점은 그에 따르는 계약에 따르는 비용 지급, 즉 물품 대금만을 지급하는 심플한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사업체제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본부에서 주는 것들이 많죠. 표준화된 제품, 상호, 품질, 서비스뿐만 아니라 건물 배치, 마케팅 절차, 교육 훈련, 시스템, 포스 기계, 장부 처리, 각종 검사, 또 위생까지 다 가맹본부에서 매뉴얼을 줍니다. 이에 따르는 대응해서 가맹점에서는 대금과 수수료와 보고서를 지급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 프랜차이즈 형태이고요. 앞서 살펴봤던 상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표만을 쓰고 있는 그런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의 장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항상 장점만이 또 있을 수는 없죠. 또 고쳐야 될 단점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먼저 장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장점을 보면 우선 자원 조달과 사업 확대가 쉽다는 얘기죠. 먼저 성공한 레시피 또 성공한 시스템을 가지고 가맹점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실패 우려가 적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커피도 있지만 우리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과일 주스 파는 그 업체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러면 저도 과일 주스 집에 가서 딸기 바나나 주스를 많이 먹었는데요. 그럼 딸기가 주로 나오는 우리 사기 중에 한 철이 있는데 1년 내내 그 주스가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그 딸기가 저렴할 때 대량 구매해서 물류창고에서 저온 보관해서 1년 내내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것들, 자원 조달과 또 사업 확대도 실패한 사례나 성공한 사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므로써 가맹을 하고 새로 신규 점포를 할 때는 이렇게 잘 가이드를 주겠죠.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런 것들이 규모의 경제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설 추석 때 큰 마트를 가시게 되면 10개 세트 사면 하나 추가 주죠. 왜 그럴까요? 단순히 하나, 두 개 사는 것보다 10개 대량 구매를 하면 그게 마진이 남기 때문에 하나를 더 줘도 판매자 측에도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그래서 대량 구매할 수 있고 또 같이 비용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세 번째, 지역사회 수용도 제고입니다. 만일 식당이나 재료를 하는 쪽에서는 그 지역에서의 물품을 가까이서 살 수밖에 없을 테고 또 그 지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 개발. 한 메뉴가 성공했다 해서 계속 그것만 쓸 수 없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발전하는 것도 가맹 맺게 된 본부와 지점에서 서로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노사 문제 해결도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좋은 점을 보게 되면 먼저 계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상호 협법 하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노사 문제는 적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해외 진출도 혼자 1인 기업이 하기보다는 이렇게 가맹 본부를 통해서 그 같이 진출하거나 하게 되면 서로 용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업원 훈련도 이렇게 같이 하고, 여러분 맥도날드, 버거킹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경험하셨던 분들, 감자튀김 몇 분, 또 온도 이런 거 다 레시피가 있고 교육받고 오죠. 위생교육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소 하나까지, 회계, 원가, 제품 생산 다 그 해당 지점과 관련되어 있는 본부에서 교육을 위탁받아서 하게 되죠. 두 번째는 다른 창업보다 훨씬 금전적 부담이 적고 창업 사업 자금이 유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맹점을 오픈할 때 임대료가 부족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도 나는 어떤 가맹 프랜차이즈를 했다라는 그 계약서를 가져가면 그 가맹 본점에서 일부 보증을 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대기업, 대규모의 프랜차이저는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행들과도 가맹이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맹본부의 명성, 신용평가에 따라서 대출에도 공동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주 혼자 이 대출에 책임을 지지 않고 가맹점 본부에서 함께 공동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 또한이죠. 고객은 프랜차이즈 명성에 따른 제품을 인지하기 때문에 품질과 서비스 유지에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거죠. 저도 가끔 주말에는 이제 치킨을 배달해 먹으면 비슷한 맛도 있겠지만 사실 그 광고를 보고 어떤 치킨, 또 내가 좋아하는 누구가 광고를 하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광고를 하게 되면 본사에서 광고를 하는 것은 각 지점들이 분할해서 같이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본사 중심의 홍보로 광고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설, 추석, 특히 빵집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때 특수죠. 그러면 케이크 할인 들어가고 연말에 뭐 이런 롤 케이크들 할인하는데 그것을 특정 지점만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면 다 같이 합니다. 또 여러분들 그 마일리지 적립하죠. 얼마 사면 포인트 적립한 것을 나는 우리 집 앞에 있는 A 지점에서 포인트를 10,000포인트를 적립했는데 쓰기는 우연하게 B라는 내 멀리 있는 다른 곳에서 써도 거기서 포인트로 차감해 주죠. 이게 다 본사와 지점 간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도 그 마일리지 적립 및 포인트를 동일하게 하는 걸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사로부터 기법을 전수받아서 표준화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러한 운영의 혜택을 또 하나 더 추가해 보게 되면 운영의 노하우는 매뉴얼화해서 창업 노하우, 경영 정보, 또 저렴한 원가 구입은 가맹 사업자와 가맹 계약자 간에 서로 간에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고, 대신 또 가맹 계약자는 지켜야 될 것도 있죠. 내가 받은 이 재료보다 내가 추가로 더 한다라든지, 또 이 정도 레시피 안에 뭐 좀 더 뺀다라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이나 노하우도 같이 간다. 근데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 임대료가 더 클 수도 있고,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거나 사업 확장이나 통계도 미흡할 수 있고, 점포 확장과 노하우도 공유가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가맹 본점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프랜차이즈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서 비용을 내는 거는 이해되는데, 나는 코로나로 수입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수수료는 나갑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많았다 해서 그러면 더 수수료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계약 기간 동안의 수수료는 정해져 있고, 두 번째 성장의 제약이 뭐냐면 한 프랜차이즈가 잘 되면 계약이 2년 또는 3년 만기됐을 때 안타깝게도 나쁜 프랜차이즈에서는 그걸 또 회수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독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지. 잘 되면 좋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 슬픈 일부 프랜차이즈에서는 잘 되는 프랜차이즈는 회수하거나 그걸 반대하면 그 바로 앞이나 옆에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입점시키는 안타까운 뉴스도 있었죠. 이제는 그런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브랜드 이미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CEO 리스크가 생기면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설립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약 115조 원.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독립 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사업을 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맹 사업의 경우 업태는 도매나 제조, 종목은 프랜차이즈, 식품 유통 등을 많이 선택하는데요. 이 업태와 종목은 향후 가맹 사업의 목표까지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개인 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 기업 형태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가맹 사업자들은 법인 가맹 사업 형태를 선호하는데 가맹 사업을 위한 가맹 희망자 상담 시 가맹 본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에 비해 세무 처리가 복잡하고 법인 회사 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준비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한 만큼 가맹 사업의 진행 속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기업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가맹점 사업자가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비, 로열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 이미지와 상호 등 상표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상표 출원 요건이 맞지 않고 상표 출원 요건만 고려하다 보면 브랜드의 특성을 잘 부각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요소와 상표 출원 요건을 갖춘 브랜드를 개발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진출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지적재산권 확보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중국의 경우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 우선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면 쉽게 국내 업체의 상표권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적재산권 소송보험 등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내용을 적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심사 통과 후 가맹사업 등록증이 발급되면 그때부터 가맹점 모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 또는 5억 원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판단착오 또는 가맹본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계약으로 손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울보증보험 등의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면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목적은 다름 아닌 가맹점 확장을 통한 수익 창출인데요. 하지만 많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 개시 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가맹점 모집에 대한 성과물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가맹사업자는
사업 시작부터 가맹점 모집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모집 전략과 홍보 방안을 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1년 이상 가맹 사업을 진행,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하게 되었다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의 경영진단, 취약점 분석 등을 받아볼 수 있고 수준평가에서 우수 프랜차이즈에 지정될 경우 브랜드 이미지 향상뿐 아니라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투자해도 가맹사업에 대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보다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을 세운다면 가맹본부 창업 성공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규모는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통해서 프랜차이즈가 확대됐다고 하고요. 핵가족화, 건강식, 대량 생산, 대량 판매 등도 있었고, 경제적 요인 중에는 이제 세계화, 국제화를 통해서 시장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빵, 커피, 프랜차이즈 등이 급격하게 생겨난 것도 대기업의 지속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나와서 또 청년 실업 등에서 소자본 창업 증가하면서 프랜차이즈가 확대되었죠. 그래서 점차 계속 본부, 가맹점, 본부보다는 가맹점 숫자가 급격히 증가되는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업종별로도 외식업 위주로 많이 자본해요. 특히 기술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쉬운 가맹점 모집. 그래서 외식업 중심으로 프랜차이즈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이 소매와 기타 서비스에 비해서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는 88%가 100개 미만의 브랜드는, 근데 가맹점이 1000개 넘는 브랜드는 15개밖에 되지 않은 현실을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관련 통계치도 매출액도 이렇게 늘고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준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존속일은 국내 프랜차이즈 역사는 30년이지만 평균 업력이 이렇게 짧습니다. 점차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프랜차이즈는 롯데리아라고 합니다.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1979년 햄버거를 통해서 발전되었고요. 그렇게 온 것이 우리나라 88년도 올림픽을 통해서 외국 선수들이 오고 또 관계자들이 국내에서 며칠씩 체류하면서 피자, 치킨 등이 확대되고 점차 이제는 커피까지도 확대가 된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숫자도 이렇게 많이 늘고 있고 편의점이 높은 매장 속도로 보이고 있네요. 보증금 또한 잊지 못할 내용이죠. 그래서 가맹계약자가 가맹사업자에게는 채무 및 손해배상액의 지급담보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이렇게 보증금 로열티를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서 서로 간에 혹시라도 계약이 이행이 안 되거나 광고나 제품의 금액, 로열티에 이슈가 생길까 봐 서로 계약을 보증보험을 통해서 이행 보증까지도 함으로써 가맹계약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